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연 즐겁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자의 삶이죠. 근데 요즘 저 스스로도 놀라고 있어요. 평생 착하게 살자,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를 신조로 살아왔거든요. 누가 먼저 손 내밀면 거절을 못하고 손해봐도 참고 억울해도 그냥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동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혹시 저처럼 비슷한 상처를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희미하게 떠오르는 건 부엌에서 뭔가를 하던 여자의 뒷모습 정도예요. 얼굴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죠. 아빠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늘 허리가 휘어 있으셨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신 날이 많았고 저는 어린 나이에 혼자 밥해 먹고 숙제하고 혼자 자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았으니까요. 늘 아빠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은주야, 너네 엄마는 뭐 하셔? 이런 질문이 제일 무서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엄마는 없어 라고 하기엔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기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피했죠. 아빠는 평생 엄마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한두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빠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네 엄마 사정이 있어서 갔다. 더 묻지 마. 그냥 우리 둘이 살면 돼. 그나마 제가 기억하는 친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뒷모습이에요. 어릴 때 기억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건 그 여자가 현관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서 한 한마디예요. 엄마, 금방 올 거야. 착하게 있어. 절대 전화하면 안 돼. 그리고 차갑게 문이 닫혔어요. 그게 엄마와 끝이었습니다. 친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알게 된 건 제가 20살이 넘어서였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요. 은주 엄마, 형진이네 갔을 때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지. 친구 마누라를 데려가다니. 형진 삼촌은 아빠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친엄마는 아빠를 버리고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간 거였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왜 평생 엄마 얘기를 안 하셨는지, 왜 형진 삼촌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는지 그제야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빠는 무뚝뚝한 분이셨거든요.
말수도 적고 표현도 잘 못하셨죠.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1등을 해도 잘했다는 말도 거의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사채까지 쓸 정도였거든요. 아빠, 나 대학 안 가도 돼. 취직해서 빨리 돈 벌 거야. 안 된다. 넌 공부해. 아빠처럼 못 배워서 고생하면 안 된다. 아빠는 그러셨어요. 자신은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아빠와 둘이 가난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2에 결혼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 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 무서웠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저한테 가정이라는 건 늘 불안한 거였거든요. 결혼식 날 아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어요. 평생 눈물은 안 보이던 분이 시집 보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빠 왜 울어? 시집 가는 거지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알아. 근데 눈물이 나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빠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잘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예뻐해줬거든요. 이런 게 가정이구나. 내가 꿈꾸던 게 이거구나 싶어서 저도 얼마나 좋은 아내, 며느리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 3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식이 많다고 했고 나중엔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아니, 불길한 예감은 들었지만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얼마 안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회사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솔직히 말해줘. 아이, 뭔 소리야? 없어. 없어? 정말 없어? 내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 해도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저는 그날도 참았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 후로 1년을 더 버텼어요. 남편이 바뀔 거라고, 제가 조금 더 잘하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오신 거라 저도 깜짝 놀랐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서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은주야, 밖에서 잠깐 얘기하자. 아빠는 절 데리고 집 앞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아빠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많이 힘들지? 아빠가 다 안다. 그 인간 바람 피우는 거.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빠한텐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걱정시키기 싫어서 전화할 때마다 너무 잘 지낸다고 행복하다면서 거짓말했는데. 아빠, 그게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 한서방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 나 이혼하면 안 돼. 어떻게든 가정을 지킬 거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난 엄마처럼 되기 싫어. 가정 버리는 사람 아니면 버림받는 사람, 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 그 사람 잠깐 그러다 말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5살 때 저를 두고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무너지는 가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은주야, 지키려고 애쓰는 거랑 이미 부서진 걸 붙들고 있는 거랑은 달라. 지금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야. 그냥 감옥이지. 아빠의 그 말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1년 동안 참았던 게 몸에서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죠. 아빠는 그냥 묵묵히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요. 한참 후에야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당장 짐 싸. 뭘 하든 나중에 생각해. 일단 오늘은 아빠랑 집으로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 기억에 아빠한테 안긴 게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날 저는 아빠 따라 친정으로 왔어요.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전 그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다 끝내고 싶었죠. 그렇게 다시 아빠와 둘이 살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 아빠가 폐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다 저 때문에 생긴 병 같았거든요. 아빠, 우리 큰 병원 가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은주야, 아빤 괜찮아. 돈 많이 드는 거 괜히 하지 마라. 아빠는 치료비 걱정부터 하셨어요. 자신의 몸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치료비 문제로 아빠랑 실랑이를 하게 됐죠. 아빠 통장에 얼마나 있어? 치료비 내야 하잖아. 얼마 있어? 대책을 세워야지. 아빠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고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없다. 돈 없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 평생 일한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빠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써버렸다. 아빠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냥 썼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거든요.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빠가 돈을 다 썼다는 게 이상했죠. 아빠, 혹시 사기당한 거야?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은주야, 더 묻지 마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한 거야. 아빠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죄책감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 저축을 털어 치료비를 냈어요. 따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거든요. 아빠는 그것도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 돈 쓰게 해서. 아빠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돈이 없다니. 그것도 이것저것 하다가 다 써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물어봐도 소용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뒀어요. 그때는요. 예상대로 치료비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에서 아빠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평소에 힘이 없으셨는데 그날따라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은주야, 아빠가 너한테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물을 떠주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기침이 잦아들고 나서 아빠는 지쳐서 눈을 감으셨죠. 아빠, 지금 피곤하니까 쉬어. 내일 얘기해도 돼. 전 그렇게 말하고 아빠 이마를 쓸어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갔을 땐 아빠는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어요. 저는 아빠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하시려던 말이 뭐였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냥 멍하니 움직였어요. 눈물도 잘 안 나왔어요. 이 세상에 저 혼자 남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아빠가 없는 세상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오후쯤 되니까 조문객이 뜸해져서 저는 빈소 한쪽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멍하니 앉아 영정사진 속 아빠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빈소 입구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웬 아주머니가 영정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흰머리에 검은 옷,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분은 영정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동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의아했어요. 아빠를 잘 아는 지인이신가? 근데 왜 저렇게 울지? 그때 그분이 갑자기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꽉 껴안았죠. 은주야, 은주야, 나 엄마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친엄마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울면서 계속 저를 붙잡고 있었죠. 은주야, 엄마 얼굴 좀 봐줘. 엄마 기억 안 나? 기억날 리가 있나요? 5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친엄마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근데 친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죠. 은주야,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제발 믿어줘.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엄마가 설명할게.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친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친엄마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뒤늦게 전 남편 장례식에 와서 오열하는 가련한 여자로요. 저는 이가 갈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친엄마가 저를 이끌고 빈소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고 말했죠. 은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5분만 시간을 줘.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때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친엄마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널 찾으러 가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근데 네 아빠가... 친엄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네 아빠가 못 오게 했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가 연락하려고 해도 번호를 다 바꿔버렸어. 집 주소도 알 수가 없었고. 엄마는 널 찾을 방법이 없었어. 저는 멍해졌어요. 제가 아는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친엄마가 제 손을 더 꽉 쥐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네 생일마다 혼자 울었어. 우리 은주 지금 몇 살이겠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했어. 널 두고 간 거 엄마도 평생 후회했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믿어줘. 친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빠가 연락을 못하게 막은 걸까? 정말 이 사람도 저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걸까? 그냥 나를 버린 나쁜 여자로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자꾸 흔들렸어요. 그럼 왜 떠났어요? 애초에 왜 떠난 거예요? 친엄마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지금 말 못해. 여기선 안 돼. 나중에 우리 둘이 만나서 다 얘기해 줄게. 지금 말해요, 아빠 앞에서. 은주야, 제발 믿어줘. 사정이 있었어. 이 자리에선 못해. 네 아빠 영정 앞에서는. 친엄마가 영정 사진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면서 말했죠. 다 이유가 있었어. 네가 듣고 나면 이해할 거야.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옆에서 절 찾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엄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은주야, 엄마 연락처야. 꼭 연락해. 엄마가 만나서 다 설명할게. 친엄마가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안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기다릴게. 언제든지 연락해. 가세요. 더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친엄마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렸죠. 빈소를 나가면서 몇 번이나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친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내려다봤죠. 그냥 찢어버릴까?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차마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빈소 한쪽에 누워 천장만 내내 바라봤어요. 친엄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네 아빠가 절대 못 오게 했어.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아빠가 정말 친엄마를 막은 걸까? 아빠는 평생 친엄마 얘기를 안 했어요. 원망의 말도 미움의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셨을 뿐이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면서요. 하지만 친엄마 말을 믿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물음표가 떠올랐죠. 만약 정말로 아빠가 나에게 숨긴 게 있다면? 친엄마한테도 사정이 있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아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자꾸 친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물건들 사이로 뭔가 손에 잡혔죠.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어요. 아빠가 예전에 쓰던 건데 고장난 줄 알고 새 폰으로 바꿔드렸었던 거예요. 전 그걸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충전기에 꽂았죠. 다행히 화면이 켜지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 휴대폰을 열어봤죠. 친엄마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정말 친엄마를 막은 건지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에서 제가 발견한 건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번 달 돈 급하니까 일단 200만 원만 보내요. 돈 안 보내주면 은주 찾아갈 거야. 은주 시댁 식구들한테도 연락할까? 사돈들이 집안 사정 알고 나면 참 좋아하겠다.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끔찍한 메시지도 있었죠. 제가 결혼했을 때 보낸 것들이요. 은주 시어머니 연락처 알아냈어. 은주가 행복하게 사는 꼴 못 봐. 돈 더 안 보내면 시댁에 전화해서 다 말할 거야. 내가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을까? 그 여자는 아빠를 협박했어요. 제 결혼 생활을 망쳐놓겠다고. 시댁에 창피를 주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답장은 항상 같았어요. 보낼게. 제발 은주한테만은 연락하지 마. 은주가 상처받으면 안 돼.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던 거예요. 평생을 협박당하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은주만 잡으면 뭐든 하잖아. 참 편하다. 돈줄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게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구나. 아빠가 왜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왜 돈이 없다고 했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 여자가 다 빼앗아 갔던 거죠. 저는 휴대폰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저를 지키려고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거예요. 근데 친엄마라는 여자는 아빠의 약점을 알고 이용했어요. 제 시댁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는 협박이 아빠에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저는 알아요. 아빠는 그게 제일 두려웠을 거예요. 저한테 상처 주는 것, 제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 그래서 평생 입 다물고 돈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자식을 낳은 여자가 할 짓인가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보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던 모습.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몰라. 라고 하던 그 목소리. 조문객들이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보게 만들던 그 연기. 그것도 전부 다 연기였어요. 어쩌면 저한테 접근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온 건지도 모르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머리를 식혀야 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그 여자에게 복수하겠다고. 저 여자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죠. 아빠는 돌아가시면서도 그 비밀을 가져가려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알아버린 이상 아빠 대신 제가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친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건넨 연락처였죠. 찢어버리려고 했던 그 종이, 이제 그게 필요해진 거죠. 복수를 하려면 우선 그 여자에게 접근해야 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표정과 말투를 마치 화해하고 싶은 딸로 보일 수 있도록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렸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며칠 후 저는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은주예요. 수화기 너머로 친엄마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정말 은주니? 네, 장례식 땐 죄송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어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이 나왔어요. 아이고, 엄만 다 이해해. 당연하지.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니? 친엄마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어요. 완전히 속았더라고요. 저 엄마 한번 뵙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 우리 만나자. 엄마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어떻게든 참아야 했죠. 며칠 후 친엄마에게서 주소가 왔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검색해보니 시세가 30억이 넘더라고요. 친엄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건물만 올려다봤어요. 입구에 경비원이 있고 조경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평생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전 계속 심호흡을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친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지야,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친엄마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어요. 속으로 역겨움을 삼키면서 따라 들어갔죠. 집안은 더 놀라웠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곳에 놓인 장식품들. 한눈에 봐도 돈이 많이 든 인테리어였어요. 아빠는 점심 한 끼도 못 사 먹고 평생 살았는데 그 돈이 다 이 집으로 왔구나. 주먹이 쥐어졌지만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집이 정말 예쁘네요. 그래? 엄마는 잘 모르는데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어. 여기 앉아. 뭐 마실래? 그때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씨, 손님 왔어? 어릴 때 보고 몇십 년이 지나 다시 본 형진 삼촌이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해 보였는데 여전히 온화한 인상은 그대로였죠. 삼촌이 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고, 은주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이야, 마지막으로 본 게 4~5살 때였을 거야. 야, 이렇게 컸구나. 삼촌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구의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 이렇게 날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 은주야, 아버지가고 많이 힘들었지? 동우, 사람 좋았지? 내가 미안한 게 많다. 형진 삼촌의 눈에 진심 어린 슬픔이 보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아빠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죠. 괜찮아요, 삼촌. 아빠도 삼촌 원망 안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빠가 삼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친엄마가 직접 요리를 했는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더라고요. 불고기,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들, 이 정도 음식을 차리려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친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차려냈어요. 식사 중에 친엄마는 과거 얘기를 꺼냈어요. 은주야, 그때 얘기 이제 너한테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널 두고 왜 떠났는지. 친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네 아빠가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어.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빠가 때렸다고? 화가 나도 큰 소리 한번 안 지르시던 분이 엄마를 때렸다니. 말도 안 되는 피해자 행세였죠. 처음엔 참았어. 네가 있으니까. 근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집에 못 들어갈 정도였어. 친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형진 삼촌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때 동호한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걸 봤거든.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 저는 이를 악물며 일부러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야, 너한테 말 안 한 건 네 아빠 욕을 하기 싫어서야. 그래도 네 아빠잖아. 네가 아빠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친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는 널 사랑했어. 데려가고 싶었는데 네 아빠가 절대 안 보내줬어. 너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엄마는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이 여자는 30년간 이런 거짓말로 살아왔구나. 아빠를 폭력 남편으로 만들고 자기는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형진 삼촌의 동정을 받으며 호화롭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뒤로는 아빠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갔고요.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때가 되면 이 여자의 모든 거짓말을 벗겨줄 거야. 그 생각만 했죠. 그 뒤로 저는 형민이에게도 접근하기로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이 집안 전체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형민아,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늦었지만 가족이 됐으니까. 좋아요, 누나. 제가 맛있는 데 알아요. 다음 주에 시간 돼요? 형민이는 경계심 없이 저를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누나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 같았죠. 친엄마와 자주 만나면서 저는 점점 그 여자의 본색을 보게 됐어요. 형진 삼촌이 있는 자리에서 친엄마는 완벽한 아내였어요. 다정하고 헌신적이고 남편을 극진히 모시는 현모양처. 저라도 그런 아내라면 감싸주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약 드셨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하지만 형진 삼촌이 없는 자리에서 친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형진 삼촌이 병원에 가셔서 친엄마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차를 마시는데 친엄마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은주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형진 씨 건강이 요즘 많이 안 좋아. 치매 증상도 있고 심장도 약하고. 솔직히 말하면 오래 못 살 것 같아. 친엄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하면서 슬픔이라곤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형진 씨 죽고 나면 재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형민이가 대부분 가져가겠지만 엄마 몫도 있거든. 그때 되면 엄마가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여자는 남편 죽기도 전에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30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요. 어머니, 전 그런 건 괜찮아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 마음이야.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했어요. 다행히 잘 되고 있었죠. 결정적인 일은 우연히 일어났어요. 친엄마와 점심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친엄마가 보였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죠. 형진 삼촌이 아니었어요.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구석자리로 옮겼죠.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왔거든요. 친엄마와 그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멀찍이 서 둘을 지켜봤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어요. 친엄마가 남자의 손을 잡고 남자가 친엄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보통 부부라면 저렇게는 안 하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잡았죠. 그때 친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카페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진 씨 건강이 요즘 진짜 안 좋아. 의사가 1년 안에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 그래? 그럼 오래 못 가겠네. 나도 슬슬 준비하면 돼? 응, 솔직히 오래 못 갈 것 같긴 해. 친엄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되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겠지? 남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산 정리는 다 해뒀어. 형민이한테 많이 가겠지만 내 목도 있어. 당신이랑 새 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친엄마가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이 죽길 기다리면서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인간인가? 나이를 먹었어도 저러고 있다니. 형진 씨만 정리되면 우리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 자금이라도 내가 마련해서 오면 좋잖아. 조금만 기다려. 저는 영상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생각지 못한 결정타를 얻었죠. 알고 보니 친엄마는 평생 같은 패턴으로 산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인생 역전하고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갈아타고, 지금도 형진 삼촌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남자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친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찍은 영상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친엄마가 상간남과 팔짱 끼고 걷는 모습,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둘의 대화까지. 이제 제 손에는 모든 카드가 있었어요. 이제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었죠.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저는 형진 삼촌과 따로 만났어요. 친엄마 몰래 연락해 따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죠. 다행히 형진 삼촌은 흔쾌히 나왔죠.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없이 만나자고 해서 좀 의아했어. 삼촌, 그냥 삼촌이랑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촌, 그럼 우리 아빠랑은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형진 삼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동호가 날 원망하겠지. 이해해.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갔으니 정순 씨가 동호한테 맞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호해줬어. 그러다 정이 들어서. 형진 삼촌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호한테 정말 미안해. 친구 아내를 뺏은 거니까. 근데 정순 씨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너한테도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삼촌, 저희 아빠 술도 거의 안 드셨어요. 화나셔도 큰 소리 안 지르시고 손 드신 적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아빠가 누군가를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형진 삼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요, 삼촌. 저는 형진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는 삼촌 욕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원망도 안 하셨어요. 그냥 슬퍼했죠. 형진 삼촌이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전 그냥 삼촌이 아셨으면 해서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았죠. 형진 삼촌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 거니까요. 삼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복수의 날로 예정하고 있던 친엄마의 생일 잔치가 며칠 뒤였죠. 친엄마는 저한테도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은주야, 엄마 생일에 꼭 와. 너도 우리 가족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보다 좋은 무대가 어디 있을까 싶었죠. 생일 잔치에는 친척들, 동네 지인들, 형진 삼촌 회사 관계자까지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어요. 친엄마가 그동안 쌓아온 헌신적인 아내, 불쌍한 피해자, 존경받는 어른, 이미지를 과시하는 자리인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생일 전날 저는 형민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형민아, 잠깐 볼 수 있어? 누나 무슨 일이에요? 저는 형민이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빠 휴대폰에서 캡처해뒀던 협박 메시지들을 보여줬죠. 형민이는 그걸 보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이게 다 뭐예요? 네 어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보낸 메시지야.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점점 손가락도 굳어갔죠. 메시지를 다 읽고 난 뒤 형민이가 눈을 감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나, 이걸 왜 이제야 말해요?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확실한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뭐요? 그럼 증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간남 영상까지 보여줄까? 하지만 그건 아껴두기로 했어요. 더 있어. 내일 어머니 생일 잔치에서 다 공개할 거야. 형민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내일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요? 네 어머니가 30년간 쌓아온 거짓말 내일 사람들 앞에서 싹 다 벗겨줄 거야. 형민아, 네가 어느 편인진 네가 선택해. 난 강요 안 해. 근데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 형민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진실이 뭔지 볼게요. 생일 잔치 당일.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가방에 노트북을 챙겼어요. 영상 파일, 녹음 파일, 캡처 자료 모든 게 준비됐죠.
생일 잔치는 친엄마 집에서 열렸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친척들, 동네 지인들, 형제인 삼촌 회사 직원들까지. 그 여잔 절 보고 환하게 웃었죠. 은주야 왔구나. 어서 와.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면서 친엄마를 안아줬어요. 친엄마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엄마 안아주니까 눈물 나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까. 속으로 그 말을 했죠. 잠시 뒤 파티가 시작됐어요. 케이크도 자르고 축하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친엄마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죠.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정말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친엄마가 저를 가리켰어요. 30년 만에 제 딸을 되찾았어요. 여기 있는 은주, 제 첫째 딸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감동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사정이 있어 오래 떨어져 살았지만 다시 만났어요.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친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친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제가 감동적인 답사를 할 거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미리 연결해둔 TV 화면을 띄우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온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화면에 친엄마가 아빠에게 보낸 메시지가 떴어요. 돈 안 보내주면 은주한테 다 말한다. 은주 시댁에 전화해서 다 말해줄까? 동호 씨는 은주 약점 잡으면 뭐든 하네. 편하다 편해.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순간 친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새하얘졌어요. 은주야 너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그러자 친엄마가 눈치를 보며 소리쳤죠. 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저 애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형진 삼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가 형진 삼촌을 바라봤죠. 정순 씨. 형진 삼촌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평소와는 사뭇 달랐죠. 여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애가 내가 연락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동호한테 돈 뜯어낸 거 사실이야? 그것만 말해. 친엄마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증거가 친엄마를 향하자 당황했는지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다 오해야. 나를 모함하려고. 난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그럼 이것도 오해예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상간남과의 영상이었어요. 화면에 친엄마가 나타났죠. 웬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형진 삼촌이 아닌 남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죠. 형진 씨 건강이 요즘 진짜 안 좋아. 오래 못 갈 것 같아. 우리 새 출발하자.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죠. 형진 삼촌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여보, 이건 그냥 친구야. 오해야. 친구하고 새 출발하자고 해? 그것도 내가 죽길 기다리면서? 형진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친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숨을 곳도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친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내가 왜 다 늙은 인간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장내가 숨을 죽였어요. 헌신적인 아내, 불쌍한 피해자로 살아온 여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형진 삼촌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30년을 속은 거구나. 동호도 나도. 여보, 잠깐만. 입 닫아. 다신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 더러운 입 닫으라고. 형진 삼촌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형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친엄마를 원망스럽게 쏘아봤죠. 아빠 요즘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이 상황에 딴 남자를 만나요? 형민아, 엄마는 저도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싶지 않네요. 형민이도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나갔어요. 서럽게 오는 친엄마를 보고도 누구도 친엄마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생일잔치에 결국 친엄마 혼자 남았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어요. 서두를 필요도 없었죠.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거든요. 친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당당하던 여자가 지금은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저는 친엄마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30년 전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친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금방 온다고, 착하게 있으라고 5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왔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한테 손 벌렸잖아요. 돈 안 보내면 시댁에 찾아가겠다. 그게 당신이 한 짓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그 여자를 향한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웃긴 거 알아요? 아빠는 평생 당신 욕 한마디 안 하셨어요. 엄마는 왜 떠났냐고 물어봐도 사정이 있어서 갔다고만 했죠. 당신을 지켜준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뭐? 친엄마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빠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지 알아요? 치료비도 없이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고 차갑게 말했죠. 다 당신한테 갔으니까요. 2억이 넘는 돈이. 아빠 피와 땀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뭐가 돌아와요? 아빠가 살아 돌아와요? 아빠가 병원에서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에 편하게 가실 수 있었어요? 친엄마가 대답을 못했어요. 당연하죠.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아빠 친구한테 시집가서 호화롭게 살면서 아빠한텐 돈을 뜯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버린 딸을 무기로 쓴 거예요. 저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 남편한테 맞았다. 불쌍한 피해자다. 딸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그 거짓말로 살았잖아요. 형진 삼촌이 당신 보고 불쌍하다고 걷어줬을 때 속으로 얼마나 웃었어요? 내 말 다 믿네라고 생각했죠? 친엄마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친엄마와 눈을 맞췄죠. 근데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살 줄 알았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요. 당신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우리 아빠는 너무 착해서 당신한테 복수 못했죠. 평생 당하고만 사셨어요. 근데 난 아빠랑 달라요. 오늘 이 자리 아빠 몫까지 내가 한 거예요. 아빠가 못하고 간 거 내가 대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친엄마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은주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차갑게. 손대지 마요. 역겨우니까. 그리고 엄마라는 말 쓰지 마요. 당신 내 엄마 아니에요. 나한테 엄마는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친엄마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생일잔치에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죠. 친엄마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서 나왔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생일잔치 이후 소식은 빠르게 들려왔어요. 형진 삼촌이 친엄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것도 유책 배우자로요.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친엄마는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유책 배우자니까 법적으로도 불리했고 형진 삼촌이 평생 속았다며 강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는 전부 형진 삼촌 재산이었으니까요. 친엄마 이름으로 된 건 거의 없었대요. 형민이도 어머니와 연을 끊었다고 했죠.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딴 남자 만난 사람 전 어머니를 못 봅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친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주야, 엄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부탁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의 당당함,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는 목소리였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여자 모습이 궁금했어요. 지금 어떤 꼴이 됐는지 보고 싶었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허름한 분식집이었어요.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던 여자가 이젠 분식집을 지정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구석자리에 친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푹 꺼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옷도 대충 입은 티셔츠에 낡은 바지였어요. 예전에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 여자 맞나 싶었죠. 친엄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친엄마가 고개를 들어 절 봤죠. 얼굴에 깊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무슨 얘긴데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세요. 친엄마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주야, 엄마 지금 갈 데가 없어. 이혼하면서 집에서 나가래. 재산도 거의 못 받았어. 그럼 그 남자한테 가면 되잖아요. 같이 새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친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인간 지금 연락이 안 돼. 전화해도 안 받아. 돈 없으니까 안 받는 모양이네요. 그래서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친엄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손이 앙상했어요. 엄마 좀 도와줘. 당분간 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줘. 아니면 돈이라도. 제발. 저는 그 손을 빤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기막혀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엄마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근데 지금 엄마 진짜 갈 데가 없어. 형민이도 전화 안 받아. 친척들도 다 등 돌렸어. 엄마 진짜 혼자야. 너밖에 없어. 제발. 피는 못 속인다잖아. 너 그래도 엄마 딸이잖아. 어?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피가 뭐 어쨌다고요? 당신이 그 피를 끊어내고 간 거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를 낼 필요도 없었죠. 5살짜리 딸 두고 떠날 땐 피 안 생각했잖아요. 아빠한테 돈 뜯을 때도 저 결혼했을 때 시댁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할 땐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건... 근데 지금 갈 데 없으니까 갑자기 무슨 피를 찾아요. 웃기네 진짜. 친엄마가 고개를 떨궜어요. 은주야, 제발. 저는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친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결국 다 떠났네요. 당신 곁에 아무도 안 남았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친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은 평생 가면 쓰고 살았잖아요. 불쌍한 피해자, 헌신적인 아내, 자상한 어머니, 전부 다 가면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면 다 벗겨졌잖아요. 진짜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진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도 당신 옆엔 안 있으려고 하죠? 친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전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도와줄 생각 없어요. 돈도 안 줄 거고 재워주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요. 곁에 아무도 없이. 저는 몸을 돌렸어요. 뒤에서 그 여자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저는 뿌리치지 않고 고개만 돌려 그 손을 떼어냈죠.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찍 아빠 산소에 갔어요. 아빠 묘비 앞에 앉았죠. 아빠, 다 끝났어. 그 여자 이제 아무것도 없대. 돈도 집도 가족도 혼자래. 아빠가 나 때문에 평생 당하고 살았잖아. 나한테 걱정 끼칠까봐 끝까지 숨기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빠가 견뎠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죠. 그래서 내가 대신했어. 아빠 몫까지 다 했어. 이제 편히 쉬어, 아빠. 나 잘 살게.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아빠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저는 사람들이 물으면 부모님이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게 됐어요. 아버진 하늘에서 절 지켜주고 계시지만 엄마라는 사람은 원래 없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혹시 저처럼 오래된 상처를 갖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게 있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젠간 저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